임진왜란의 광풍이 휩쓸고 간 지 몇 해가 지난 황해도의 어느 깊은 산골, 전쟁의 상처는 여전히 마을 곳곳에 깊은 흉터처럼 남아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산세가 험하고 늘 안개가 자욱한 산중턱, 거의 폐가나 다름없는 초가집에 이서하와 이연아 자매가 살고 있었습니다. 언니인 서하는 20살 남짓, 동생 연아는 이제 겨우 15이었습니다. 잿빛 누더기 옷 아래로 앙상한 뼈대가 드러나는 자매는 서로를 의지하며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었습니다. 언니, 배가 너무 고파. 연아의 목소리는 마른 갈대처럼 힘없이 바스락거렸습니다. 15이라기엔 너무도 작은 몸, 뼈만 남은 팔다리가 누런 저고리 밖으로 가녀리게 삐져나와 있었지요. 서하는 떨리는 손으로 동생의 이마를 짚어보았습니다. 얼음장처럼 차갑기만 했습니다. 굶주림으로 몸에서 열기조차 낼 힘이 없는 것이었지요. 조금만 더 참아, 연아야. 언니가 꼭 뭐라도 구해올게. 밖으로 나온 서하는 한참을 망설이며 서성였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마을 어귀의 기방으로 향했습니다. 놀이개가 달린 홍등이 바람에 흔들리며 삐걱거렸고 안에서는 취객들의 시끄러운 웃음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이 기생이 술을 참 잘도 따르는구나. 오늘 밤은 내가 자네를 독차지하겠네. 어머, 나으리. 오늘 밤은 제가 나으리를 정성껏 모시겠습니다요. 술기운이 밴 목소리들, 탁주와 기름진 안주 냄새가 바람을 타고 서하의 코끝을 자극했습니다. 평소라면 얼굴을 찌푸리고 피했을 테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그때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기방에서 나오는 한 사내에게 서하의 시선이 고정되었습니다. 비단 도포가 흐트러지고 몸이 기울어져 있었지만 허리춤에 매단 묵직한 돈주머니가 눈에 띄었지요. 나이는 40 남짓, 뱃살이 불룩 나온 것으로 보아 평소 먹고 사는데 부족함이 없는 자였습니다. 서하는 결심한 듯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나으리. 사내가 취한 눈으로 돌아보자 서하는 두 손을 공손히 모으고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그녀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렸는데 추위 때문인지 수치심 때문인지는 알 수 없었답니다. 쌀 한 대만 주시면 제가 나으리를. 말을 끝까지 잇지 못하고 서하는 입술만 달싹였습니다. 그녀의 얼굴이 달빛 아래 붉게 타올랐지요. 사내에 취한 눈이 번들거리며 서하를 위아래로 훑었습니다. 비록 초라한 차림이었지만 서하의 고운 이목구비는 때 묻은 얼굴 속에서도 숨길 수 없었습니다. 이런 밤에 이런 제안을 다 하다니. 재미있는 계집이로구나. 사내가 희죽 웃으며 서하의 턱을 거칠게 들어 올렸습니다. 그의 입에서는 시큼한 술 냄새와 마늘 냄새가 진동했답니다. 저기 마을 끝 물레방앗간으로 거기로 오시면. 좋아. 쌀 한 대 아니 2대를 주지. 대신 오늘 밤 나를 만족시켜야 할 것이다. 오래된 물레방앗간은 마을 끝자락 개울가에 있었습니다. 물레바퀴가 천천히 돌아가며 삐걱대는 소리가 밤의 정적을 깨뜨렸지요. 달빛을 머금은 물줄기가 은빛으로 튀었고 축축한 나무 향과 퀴퀴한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방앗간 안은 어둡고 습했습니다. 서하는 거칠고 미끈한 나무 기둥을 등지고 섰습니다. 사내가 다가오자 서하는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거친 손이 그녀의 저고리 고름을 풀 때 서하는 입술을 깨물며 굶주린 동생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옷은 차가운데 살결은 비단결 같구나. 서하는 나무 기둥을 부여잡은 채 목구멍 끝까지 올라오는 울음을 삼켰습니다. 물레방아가 돌아가는 소리가 그들의 거친 숨소리를 덮었고 달빛은 창살 틈으로 비스듬히 들어와 2개의 뒤엉킨 그림자를 만들었답니다. 한참의 시간이 지나고 사내는 비틀거리며 일어섰습니다. 도포를 추스르며 품에서 쌀자루를 꺼내 던졌지요. 약속은 약속이니까. 2대다. 잘 바꿔라. 사내가 떠난 뒤 서하는 한동안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흐트러진 옷매무새를 추스르는 손이 멈추지 않고 떨렸지요.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그녀는 쌀자루를 꼭 껴안았습니다. 새벽녘, 서한은 쌀자루를 품에 안고 비틀거리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대서는 사내의 역한 채취가 아직도 가시지 않았지요. 서한은 떨리는 손으로 쌀을 씻었습니다. 찬물에 손이 얼어붙는 것 같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궁이에 불을 지피자 연기가 피어오르며 따스한 냄새가 방 안에 번졌습니다. 언니, 밥냄새가 나. 연아가 희미하게 눈을 떴습니다. 그 작은 눈동자에 생기가 돌았지요. 그래, 이제 먹을 수 있어? 천천히, 아주 천천히 먹어야 해. 서한은 떨리는 손으로 숟가락을 들어 죽을 떠서 연아의 입에 넣어 주었습니다. 뜨거운 죽이 목구멍을 타고 내려가자 연아의 창백한 뺨에 조금씩 혈색이 돌았습니다. 언니는 왜 울어? 아니야. 연기 때문에 그래? 맛있지? 천천히 먹어. 두 자매는 그렇게 마주 앉아 죽을 나눠 먹었습니다. 서하의 눈에서는 계속 눈물이 흘렀지만 그녀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날 밤 서하는 처음으로 자신의 몸을 팔았지만 그것이 마지막이 아니라는 것을 어렴풋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서하는 삶을 이어갔습니다. 물레방앗간의 일은 곧 사내들 사이에 은밀히 퍼져나갔습니다. 그렇나. 마을 끝 물레방앗간에 쌀만 들고 가면 밤의 여흥을 즐길 수 있다던데. 쉿. 조용히 하게. 안악들이 들으면 큰일 나네. 그래도 소아라는 계집. 얼굴은 참 곱더군. 주막 구석에서 장터 뒤편에서 사내들의 수군거림이 뱀처럼 기어다녔습니다. 서한은 그 끈적한 시선들을 이를 악물고 견뎠습니다. 연하의 웃는 얼굴을 떠올리면서 말이지요. 그러던 어느 초겨울 새벽, 달빛마저 구름에 가려 어두운 밤이었습니다. 물레방앗간에는 또 다른 사내가 와 있었지요. 이번엔 마을의 대장간 주인 최서방이었습니다. 50이 넘은 나이에 숨을 쉴 때마다 쇠 냄새와 막걸리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소문대로 곱구나. 이런 어여쁜 계집이 왜 이런 짓을 한단 말인가? 최서방의 거친 손이 서하의 뺨을 쓰다듬었습니다. 서하는 구역질이 올라왔지만 꾹 참았습니다. 나으리, 쌀은 가져오셨는지요? 그래, 여기 있다. 하지만 먼저 내가 만족해야 주는 거, 알지? 최서방의 거친 손이 서하의 저고리 고름을 잡아당겼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저기다. 저 물레방앗간이야. 횃불을 들고 오너라. 갑작스러운 여인의 외침에 최서방이 화들짝 놀라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지요. 뭐야? 누구야? 쾅. 문이 거칠게 열리며 횃불을 든 여러 안악들이 우르르 들이닥쳤습니다. 맨 앞에는 최서방의 아내가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고 눈은 불꽃처럼 이글거렸습니다. 여보. 당신이 정말로 여기서 이런 더러운 짓을 하고 있었단 말이오. 최서방 아내의 손에는 부엌에서 집어온 긴 몽둥이가 들려 있었습니다. 아니. 여보. 이건 오해야. 오해라고. 하지만 안악들의 시선은 이미 구석에 웅크린 서하에게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저 더러운 계집이구나. 남의 남편을 꼬드긴 년. 한 안악이 달려들어 서하의 머리채를 움켜쥐었습니다. 서하가 비명을 질렀지만 안악들은 거침없이 그녀를 물레방앗간 밖으로 끌어냈습니다. 차가운 땅바닥에 내동댕이 쳐진 서하는 무릎이 까져 피가 흘렀습니다. 제발 용서해주세요. 저도 살려고. 동생이 굶어 죽어가서. 퍽. 최서방 아내의 몽둥이가 서하의 등을 내리쳤습니다. 그 충격에 서하는 앞으로 고꾸라졌고 입에서 신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이런 계집이 있으니 우리 남정네들 버릇이 나빠지는 거야. 쌀 한 대에 몸을 판다니 더러운 것. 우리 마을의 수치야. 몽둥이가 빗발처럼 내려왔습니다. 서하의 저고리가 찢어지고 등과 팔에서 피가 흘러나왔지요. 그녀는 머리를 감싸고 웅크렸지만 매질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제발, 살려주세요. 연아가. 어린 동생. 서하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의식이 흐려지기 시작했지요. 한 늙은 안악이 말렸을 때 서하는 이미 의식을 잃은 뒤였습니다. 이틀이 지나서야 서하는 겨우 눈을 떴습니다. 언니. 언니, 제발 눈 떠. 제발. 연하의 울음소리가 멀리서 들려오는 것 같았습니다. 서하는 퉁퉁 부은 눈꺼풀을 겨우 들어 올렸습니다. 온몸이 불덩이처럼 뜨겁고 아팠습니다. 언니, 나 때문에 그런 거지? 차라리 내가 죽었으면. 연하가 오열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서하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내 잘못이 아니야. 서하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갈비뼈가 부러진 듯 아팠지만 그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이렇게는 살 수 없어. 이런 굴욕을 평생 당하며 살 순 없어. 서하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그 안에는 차가운 불꽃이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부에 대한 갈망, 지긋지긋한 가난과 천대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절실함이었습니다. 연아야. 짐을 싸자. 오늘 밤 떠날 거야. 언니, 몸이 그런데 어떻게... 괜찮아. 이 마을에 하루라도 더 있으면 우린 둘 다 죽어. 큰 고을로 가자. 평주로 가는 거야? 거기서는 다르게 살 거야. 내가 반드시 다르게 살게 해줄게. 그날 밤, 두 자매는 보잘것없는 살림을 보자기에 쌌습니다. 밤이 채 가시지 않은 새벽, 별빛이 희미하게 남은 산길로 나섰습니다. 마을을 벗어나며 서하는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입술에는 차가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속마음, 기다려라. 언젠가는 너희들이 나를 우러러보게 될 거야. 내가 감히 넘볼 수 없는 존재가 될 것이야. 몇 달의 고된 여정 끝에 서하와 연하는 큰 고을 평주에 도착했습니다. 장시가 서는 번화한 곳이었지요. 월서는 고을 변두리에 허름한 움막을 얻어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예전과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차갑고 계산적인 마치 사냥감을 노리는 매의 눈빛이었답니다. 서하는 고을을 돌아다니며 정보를 수집했습니다. 주막에서, 장터에서, 기방 앞에서 귀를 기울였지요. 김진혁 대감님이 또 기방에 가셨다더군. 나이 쉰에도 정력이 장사라니. 김진혁 대감. 고을에서 가장 큰 부호이자 권세가였습니다. 서하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속마음, 바로 저 사람이야. 저 사람을 통해 이 지긋지긋한 가난에서 벗어날 거야? 서하는 몇 주에 걸쳐 김 대감의 동선을 파악했습니다. 그가 기방에서 나오는 시간, 집으로 돌아가는 길, 술에 취하는 정도까지 세세히 관찰했지요. 초여름의 어느 보름날 그녀는 행동에 나섰습니다. 그날 밤 서하는 가장 깨끗한 저고리와 치마를 입고 김대감이 반드시 지나야 하는 개울가로 향했습니다. 서하는 신발을 벗고 천천히 치마를 걷어 올린 채 물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차가운 물이 발가락 사이로 스며들자 온몸에 소름이 돋았지만 그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아, 시원하다. 정말 시원해. 그때 멀리서 불규칙하고 느린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술에 취한 사람의 발걸음이었지요. 김대감이었습니다. 노래, 달아 달아 밝은 달아, 이태백이 놀던 달아. 김대감은 숨을 죽이고 버드나무 뒤에 몸을 숨긴 채 개울가를 내다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숨이 멎을 뻔했습니다. 달빛 아래 한 여인이 물속에 있었습니다. 물에 젖은 치마가 다리에 달라붙어 몸의 곡선이 그대로 드러났고 여인이 몸을 숙여 물을 끼얹을 때마다 달빛이
그녀의 목덜미와 어깨를 은빛으로 물들였습니다. 김대감의 목구멍이 바싹 말랐습니다. 서한은 모르는 척하며 더욱 요염하게 몸을 움직였습니다. 저고리를 벗어 바위 위에 놓고 하얀 속적삼만 입은 채 물속에서 춤을 추듯 움직였습니다. 딱! 김대감이 마른 나뭇가지를 밟는 소리가 크게 울렸습니다. 누구세요? 까! 거기 누구 있어요? 서하가 황급히 물속에 몸을 숨겼습니다. 하지만 속적삼은 이미 물에 젖어 투명해졌고 오히려 몸의 곡선이 더욱 선명하게 드러났지요. 아니. 나는 도둑이 아니오. 나는 이 고을의 김진혁이라 하오. 김 대감님이시라고요? 그런 분이 왜 여인이 몸을 씻는 것을 훔쳐보고 계신 거예요? 서하의 목소리에 눈물이 섞였습니다. 완벽한 연기였지요. 미안하오. 정말 미안하오. 나는 그저 노랫소리가 들려서. 제가 이런 모습을 보이게 되어 부끄러워 죽고 싶습니다. 서하가 울먹이며 땅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김대감은 마치 굶주린 개가 고기를 본 듯 침을 꿀꺽 삼키며 다가왔습니다. 아니오. 울지 마시오. 내가 책임지겠소. 서하가 고개를 들어 그를 올려다보았습니다. 달빛에 젖은 눈과 살짝 벌어진 입술, 속적삼 사이로 드러나는 하얀 목덜미. 마치 잘 차려진 밥상 같았습니다. 대감님, 절 불쌍히 여기신다면 저를 안아주세요. 그 순간 김대감은 마치 올무에 걸린 토끼처럼 덥석 그녀를 끌어안았습니다. 개울가의 너른 바위가 그들의 침상이 되었습니다. 며칠 후 서하와 연하는 대감댁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거대한 소들대문 앞에 도착했을 때 하인들이 줄지어 나와 있었습니다. 새 소실 마님을 모시러 왔습니다. 늙은 하인이 공손히 고개를 숙였지만 그 눈빛에는 경멸이 서려 있었습니다. 서하는 그것을 모르는 척하며 당당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중문을 지나 안으로 들어서자 한 여인이 대청마루에 서 있었습니다. 정실 부인인 박씨 부인이었지요. 나이는 40 중반, 한치의 흐트러짐 없는 모습은 마치 세월이 흘러도 변치 않는 소나무 같았습니다. 어서 오시게. 박씨 부인의 목소리는 놀랍도록 평온했습니다. 질투도 분노도 없었지요. 마치 예정된 일을 받아들이는 듯한 담담함이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마님. 서하가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연하도 따라 절했지요. 동생도 함께 왔구나. 방은 별채에 마련해 두었네. 불편한 것이 있으면 말하게. 별채에 마련된 방은 그녀가 살던 움막과는 천지 차이였습니다. 하지만 서하의 눈은 이미 더 큰 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안채를, 정실 부인의 자리를 말입니다. 언니, 여기서 정말 살아도 되는 거야? 그래. 하지만 연아야, 너는 나처럼 살면 안 돼. 너는 의녀가 되고 싶다고 했지? 내가 도와줄게. 절대로 남자에게 기대어 사는 삶을 살면 안 된다. 그날 밤, 서하는 김대감의 침소를 찾았습니다. 대감님, 부탁이 하나 있습니다. 허허. 무엇이든 말해보게. 하늘의 달이라도 따다 주겠네? 제 동생 연아가 의녀가 되고 싶어 합니다. 의서를 구해주실 수 있겠는지요? 그리고 약초를 기를 작은 밭도 있었으면 합니다. 의서. 그까짓 것쯤이야. 밭도 마련해주지. 그대는 동생을 참 아끼는구나. 다 들어주겠네? 다음 날부터 연하의 방에는 귀한 의서들이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뒷산 자락에는 작은 약초밭도 마련되었지요. 연하는 매일 그곳에서 약초를 돌보며 공부했습니다. 박씨 부인은 그런 연하를 따뜻한 눈으로 바라보며 가끔 귀한 약재를 보내주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서하의 질투심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서하는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밤, 서하는 김대감과 정사를 나눈 후 갑자기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왜 우는가?
내가 너무 거칠었나?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오늘 낮에 박씨 부인께서 저를 부르셨어요. 부인이 무슨 일로? 저더러 이 집에서 나가라고 하셨어요. 제가 천안 출신이라 대감님의 체면을 깎아내린다고. 뭐시? 그럴 리가 없어. 부인은 그런 사람이 아니야. 다음 날 아침, 김대감은 박씨 부인을 찾아갔습니다. 부인, 어제 서아를 불러나가라고 했다는데 사실이요? 아니요.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오해가 있었나 봅니다. 김대감은 혼란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서하의 눈물이 자꾸만 떠올랐지요. 의심의 씨앗은 그렇게 뿌려졌습니다. 며칠 후, 서하는 더 대담한 계략을 실행했습니다. 박씨 부인이 아끼는 은비녀를 몰래 훔쳐 소매에 숨기고는 하녀들이 보는 앞에서 일부러 떨어뜨렸습니다. 어머. 저건 마님의 은비녀가 아닌가요? 이건 마님께서 어제 저에게 주신 것인데. 나는 준 적이 없네. 바로 그때 김대감이 소란을 듣고 들어왔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요? 마님께서 주셨어요. 정말이에요. 어제 저녁 저를 불쌍히 여기신다며 주셨는데 왜 이러세요, 마님? 박씨 부인은 입술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그녀의 고고한 성품상 첩과 말다툼을 할 수는 없었지요. 그 침묵이 김대감의 의심을 확신으로 바꾸었습니다. 초겨울로 접어든 어느 날, 서하는 결정적인 계략을 준비했습니다. 그녀는 머슴 마당쇠에게 은전을 쥐어주며 환심을 산 뒤 계획을 속삭였습니다. 마님, 뒷간이 가득 차서 퍼내야 하는데 지금 해도 되겠습니까? 그래, 해야 할 일이면 하거라. 다만 조심해서 하도록. 한편 서하는 이미 뒷간에 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일부러 저고리를 반쯤 풀고 치마도 걷어 올린 채 뒷간에 앉아 있었지요. 마당쇠는 미리 짠 대로 기척도 없이 뒷간 문을 벌컥 열어젖혔습니다. 야! 뒷간 안에 쪼그리고 앉아있던 서하의 모습이 대나처럼 드러났습니다. 놀란 머슴들은 어쩔 줄 몰라 했고 그 소란에 김대감이 사랑채에서 급히 나왔습니다. 이게 무슨 소란이냐? 대감님. 박씨 부인께서 일부러 저를 모욕하려고. 제가 뒷간에 있는 걸 알면서도 머슴들을 보내 제 몸을 보게 하신 거예요. 그 순간 소란을 듣고 나온 박씨 부인과 김대감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부인. 이건 너무 심한 것 아니오? 아무리 서아가 미워도 어찌 이런 짓을. 저는 그런 지시를 한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마당쇠는 박씨 부인의 허락을 받았다고 말했고 박씨 부인은 더 이상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지요. 그날 이후 박씨 부인의 권위는 땅에 떨어졌고 서하가 실질적인 안주인 행세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3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연하는 이제 18이 되어 막 피어나는 꽃봉오리처럼 아름다운 처녀로 성장했습니다. 김대감의 욕망 어린 시선은 이제 서하가 아닌 연하를 향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이른 아침, 연하가 장서각에서 의서를 읽고 있을 때 김대감이 들어왔습니다. 연아야, 공부하고 있구나. 아, 대감님. 안녕하세요. 어디 보자. 이 글자는 뭐라고 읽는 거냐? 김대감은 일부러 연하의 손 위에 자신의 손을 올려놓으며 물었습니다. 그의 시선은 연하의 봉긋한 가슴에 머물렀지요. 너도 이제 여자가 다 되었구나. 저는 약초밭에 가봐야 해요. 연하가 황급히 방을 나가려 하자 김대감이 그녀의 손목을 거칠게 움켜잡았습니다. 왜 그리 급하니? 내가 더 많은 것을 가르쳐 줄 수 있는데. 놓아주세요, 대감님. 아파요. 이 모든 광경을 멀리서 지켜보던 서하는 손톱이 손바닥에 박히도록 주먹을 쥐었습니다. 그녀의 눈은 증오와 공포로 이글거렸습니다. 그날 밤, 김대감은 술에 취해 월선에게 대놓고 말했습니다. 연하를
내 두 번째 첩으로 드리면 어떻겠나? 자매가 함께 나를 모시면 생각만 해도 좋지 않나? 대감님, 서하가 벌떡 일어섰습니다. 그녀의 온몸이 분노로 떨렸습니다. 연하는 안 됩니다. 절대로. 죽어도 안 돼요. 차라리 저를 죽이세요. 서하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판 함정에 자신이 빠졌다는 것을. 권력을 얻기 위해 발버둥 쳤지만 정작 가장 소중한 동생을 지킬 힘은 없었습니다. 그날 밤 서하는 맨발로 차가운 마당을 건너 박씨 부인이 머무는 뒷방으로 향했습니다. 문 앞에 도착한 서하는 한참을 망설이다 마침내 문을 두드렸습니다. 마님, 서하입니다. 들어오시게. 서하가 방으로 들어서자마자 박씨 부인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졌습니다. 감히 내가 여길 발을 들여. 이 몹쓸 것 염치도 없느냐. 당장 나가거라. 하지만 서하는 나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 자리에 털썩 무릎을 꿇고 이마를 차가운 마룻바닥에 댔습니다. 마님, 제발 제 말을 들어주세요. 연하를, 제 동생을 구해주세요. 서하는 김대감이 연하를 첩으로 삼으려 한다고 울부짖었습니다.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단 말이냐? 내가 뿌린 씨앗이 아니더냐? 내가 만든 지옥에서 내가 고통받는 것을 내가 왜 구해줘야 한단 말이냐? 맞습니다. 다 제 죄입니다. 하지만 연하는 아무 죄가 없습니다. 쿵. 서하는 계속 머리를 찧었습니다. 이마가 찢어지고 피가 흘러내렸습니다. 제가 이 집을 떠나겠습니다. 마님께서 연하를 구해주신다면 제가 이 집을 떠나겠습니다. 다시는 대감님 앞에 나타나지 않겠습니다. 박씨 부인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한때 당당했던 독사 같은 여인이 이제는 피투성이가 되어 자신의 발밑에서 동생을 위해 모든 것을 버리겠다고 빌고 있었습니다. 박씨 부인은 길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 한숨 속에는 연민과 피로,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동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알겠다. 연하를 구해주겠다. 하지만 약속을 지켜야 한다. 박씨 부인은 젖은 수건으로 서하의 상처를 닦아주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도 결국은 같은 운명을 가진 여자들이지. 사내들의 욕망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무력한지 너도 알고 나도 안다. 원수였던 두 여인은 그렇게 한참을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며칠 후 박씨 부인은 아버지인 어의 정상원에게 은밀히 연통을 보냈습니다. 연하를 구하기 위한 계획이 시작된 것입니다. 어의 정상원이 도착하자 김대감은 안절부절 못했습니다. 장인의 권위 앞에서 그는 한없이 작아졌지요. 박씨 부인의 계획대로 연하는 어의 앞에서 자신의 의술 실력을 선보이게 되었습니다. 한 부인이 있는데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차며 밤이 되면 기침이 심해진다. 무슨 병이며 어떤 처방을 내려야 하겠느냐? 그것은 심화상염의 신수부족이 겸해진 것입니다. 처방은 자은강화탕을 써야 합니다. 숙지황으로 신장의 음을 보하고 항연과 치자로 심화를 내리며. 연화의 대답은 막힘이 없었고 그 깊이의 어이는 경악과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놀랍구나. 하늘이 내린 재능이로다. 얘야, 나를 따라 한양으로 가자. 내가 직접 가르쳐 너를 조선 최고의 의녀로 만들겠다. 그 순간 김대감의 얼굴이 썩은 고기처럼 일그러졌습니다. 하지만 감히 장인 앞에서 반대할 수는 없었지요. 서하는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감사와 안도의 눈물을 폭포처럼 쏟아냈습니다. 연화가 구원받은 것입니다. 연하가 떠나던 날 새벽, 두 자매는 마지막으로 서로를 부둥켜 안고 밤새 울었습니다. 언니, 나 안 가면 안 될까? 언니 혼자 이 무서운 집에 남겨두고 어떻게 가? 아니야, 연하야. 이건 내게 주어진 하늘의 기회야. 언니는 괜찮아. 너는 깨끗하게
떳떳하게 살아야 해. 연화가 안개 속으로 사라진 후 서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그리고 약속을 지키기 위해 박씨 부인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마님, 약속대로 이제 떠나겠습니다. 그동안 정말 죄송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감사했습니다. 서하가 일어나 문으로 향할 때였습니다. 기다리게. 월선이 돌아보았을 때 박씨 부인이 그녀 앞에 섰습니다. 이 집에 남아라. 마님, 하지만 약속이 내가 연화를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하는 모습을 보았다. 그런 너를 어떻게 내쫓을 수 있겠느냐? 서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어린아이처럼 울었습니다. 함께 살자. 이제 대감도 늙었고 우리도 늙어간다. 서로 의지하며 살자꾸나. 그렇게 10여 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아침 60을 넘긴 김대감이 자리에 누워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고을의 의원들은 모두 고개를 저었지요. 그때 기적처럼 한양에서 연화가 돌아왔습니다. 조선 최고의 의녀가 된 그녀는 한때 자신을 더럽히려 했던 남자를 치료하기 시작했습니다. 연화의 정성 어린 치료에 김대감의 병세는 호전되었고 그는 마침내 정신을 차렸습니다. 연화, 내가 그때 내게 품었던 더러운 마음 용서해 주겠나? 내가 짐승만도 못했네? 이미 지난 일입니다. 대감님. 김대감은 서하와 박씨 부인에게도 눈물로 용서를 빌었습니다. 몇 달 후 김대감은 평온한 얼굴로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장례를 치른 후 박씨 부인과 서하는 대청마루에 나란히 앉아 저녁 노을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우리 둘뿐이구나. 이제 마님이라 부르지 마라. 형님이라 하거라. 네. 형님. 두 여인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그 웃음에는 지난 세월의 아픔과 화해, 그리고 앞으로의 희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한때는 원수였지만 이제는 서로밖에 없는 가족이 된 두 사람. 남은 생을 함께 의지하며 숨이 다하는 그날까지 사이좋게 살아갔다고 합니다. 옛말에 이르기를 쌓인 화는 반드시 사라지고 뿌린 대로 거두는 법이라 하였습니다. 남을 해하려 하면 결국 자신이 해를 입고 남을 돕는 자는 결국 도움을 받게 되는 법이지요. 서하와 연화, 그리고